네, 매주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봉지욱 기자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자, 봉지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빨간색 뭘 이렇게 갖고 오셨네. 근데 색깔이 너무 예쁘다. 네. 예. 아니, 이게 싸서요. 5,000원인가? 오, 케이스가 싸서. 그렇구나. 네. 뭐 그런 거 예쁘네. 이건 뭐 국민의힘 아니고요. 그냥 싸서. 아니 근데 검정색은 비싸고. 아니 우리가 다 이제 푸릇푸릇한데 빨간색이 딱 있으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네. 자, 광고부터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입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보육원에서 나와서 홀로 자립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자립준비 청년 중 절반 정도가 만 18세의 어린 청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로 18 어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을 오랜 기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셨던 고 김군자 할머니께서 전 재산을 기부하시면서 시작된 자립준비 청년 지원 사업을 27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이 자립준비 청년 이슈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2013년에 캠페인을 시작해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18 어른들과 함께 하다 보니 한 당사자 캠페이너는 결혼을 하고 딸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했는데요. 보육원 선생님을 엄마라 불러야 했던 자립준비 청년에게 엄마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단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엄마 허진이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들과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컥하다. 네. 네. 이게 원래 영상 광고도 있지 않았나요? 영상 광고가 못 본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도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예, 당연히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죠. 사실 이 보육원 같은데 예전에 취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경남 쪽에 보육원에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오프 더 레코드에서 전기 매트 그 공장 하시는 분이 직접 좀 판매를 해보고 싶다. 대기업에 납품하면 하청업체가 되면 너무 이득이 맞아요. 안 남으니까 저희가 이제 좀 판매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보육원에 전기 매트를 기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서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부산시에서 그러니까 아이들 보육원을 그러니까 없어지게 생겼다 이 얘기예요. 보육원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애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가야 되죠. 애들이 이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립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사회에 나와서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죠. 그리고 나올 때 금액이 제가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취재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500만 원인가? 자립준비금이 턱없이 부족해요. 말도 안 되는 방도 거죠. 얻을 수 없는 수준의 준비금을 주고 그냥 퇴소시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부산시에서 아이들을 안 보내준다. 사실상 이제 애들이 다 나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끔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것도 취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거냐. 뭐 전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언론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김건희처럼 뭐 그 돌아다니면서 사진이나 찍고 뭐 카페에 가서 커피나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이 어린 우리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일선에 저는 몰랐네요. 27년이나 김군자 할머니 기금으로 이 자립 청년들을 돕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 저희가 추후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진 어머님, 네, 맞나? 그렇죠. 네, 허진 어머님. 응원드리고요. 저희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많은 여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운림가 김치입니다. 1970년 전라남도 광주 대인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한 운림가는 가족의 밥상,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살림꾼들의 입에서 입으로 입소문으로 성장해온 회사예요. 이 집 김치 참 잘한다. 요거 하나로 오늘날 성장해온 기업인데요.
현재는 광주 매월동에서 더욱 깨끗한 환경 속에서 반세기 넘게 쌓아온 손맛과 정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치 대축제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국회의장상, 지금 국회의장님 그 기자회견하고 계시는데 총 3관왕을 했고요. 누적 27번 수상 경력이 있습니다. 요 자체가 최상의 김치 맛과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 김치, 국내산 김치 아니고요. 100% 우리 농산물, 그중에서도 특등급 원재료만을 사용합니다. 3년간 발효한 황금 매실 엑기스, 2년간 숙성시킨 멸치젓갈, 최고급 손꼽무, 고춧가루까지 타염없는 최상의 재료만을 담았습니다. 아삭하고 향긋한 제철 봄동을 전라도식 양념으로 정성껏 버무린 산뜻한 겉절이, 신선함의 기본 당일 생산 당일 발송으로 2월 12일까지 특가로 맛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온림가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봄동 요때 먹어야 되는데 요때 진짜 아삭아삭하게 운림가에서 잘 버무린 맛있는 봄동 김치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큰 네. 식탁이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집 밥상이. 예. 그러니까 지금 맛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예. 지금 봄동은 말고 저번에 제가 나와서 먹었던 울림가 굴김치는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이 바뀌었네요. 자립정착금은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주지에 따라서 1,000만 원부터 2천만 원 사이로 금액이 다를 수 있다. 근데 이걸로 정착이 됩니까? 제가 취재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랐네요. 근데 이걸로는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1억 공천 헌금 사건 수사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 그리고 또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배임수재, 증제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혐의를 부인하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이제 김경 시의원은 대부분 본인에게 유리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강선우 의원은 대부분 이제 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3자 증언이 어떻게 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직 보좌관이랄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증거인멸을 했다. 네. 증거인멸을 했다라는 게 나오면 구속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근데 강선우 의원은 현직 의원이니까 또 회기 중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체포동의안 국회 그렇죠. 본회의 의결을 통과를 해야 되죠.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체포동의는? 글쎄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될 것 같아요. 동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증거가 다 밖에 나와 있으면 웬만하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긴 맞죠. 근데 본인이 어디까지 뭐 진짜 억울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건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어떤 판사한테 걸리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내용이나 검찰의 수사의 깊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냥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판사가 윤호개인이야 라고 하면 뭐 김건희 1.8년 나오는 것이고 약간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어떤 판사를 만나냐고 이진관 판사한테 걸리면 이제 죽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에 따라서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 부패 혐의나 또 다른 어떤 그 불법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이게 달라지면은 매우 심각한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 시작이요. 법원이 원래 보수적이잖아요. 대부분 다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보수적인데 그러니까 이 법원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대선 직전에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나온 거를 뒤집으려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거잖아요. 네. 그게 시작점이었죠. 그렇죠.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 국회 법사위에 처음으로 나온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있습니다. 이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바로 파기환송심의 주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천대엽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어떻게 파기환송 주심 판사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없애려고 하고 6.3 대선 자체에 국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냐. 그 임명 철회해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나왔죠. 그래서 관련된 영상 어제 그 추미애 위원장이 사자후를 통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대목 함께 들어보고 계속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끼리끼리 사법시험 우수한 성적으로 붙고 편한 근무처 발령받고 판례 연구 모임 하면서 지식 자랑하시고 좋은 보직 받으시고 출세하고 대법관 되고 서로 선후배 돼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좋은 로펌 가고 그렇게 하는 산실로서의 대법원 법원 행정처입니까? 국민에 대한 책무는 전혀 없습니까? 법원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방책은 없는 겁니까? 저는요, 이게 우리 부끄러운 사법 역사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네. 지금 보면 인혁당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쭉 말씀을 하시고 4.3에 대해서도 얘기를 네. 하고 하는데 저 박영재 판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본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하등 문제 없는 그런 그 판단을 한 거다. 네.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뭐 그렇게 그 결정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제 승복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그럼 재심은 왜 있어요? 재심제도 없애야 되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오만한 태도로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법부를 뭐 어떻게 해체할 수도 없고 네, 검찰청처럼 그렇죠. 그렇게 또 할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일각에서는 유튜버 중에 보니까 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이게 다 거짓말이죠. 예, 확인되지 않은 얘기고 그 완전 거짓말. 이재명 정권 측에 앞으로 제가 남은 임기 동안 잘할게요. 조희대 원장이 똑바로 할게요라고 뭐 얘기를 했다는 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말도 안 된다고 보는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조희대는 그냥 끝까지 조희대로 남을 거고 저것도 뻔히 이제 박영재 법원행정처라는 게 실제로 인사를 문건을 만들고 발령을 내는 데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법원장 조희대의 생각을 실천하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오른팔이죠. 법원행정처장은 당연히 오른팔이고 어느 조직에서나 민간 조직에서도 인사팀장, 인사처장 이런 데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인사처장이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인사행정의 핵심인 거죠. 공무원은 인사 1, 인사 2 예산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렇게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한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저는 그냥 뭐 제가 뭐 법률가도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이란 게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란 제도 자체도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주권이란 말을 썼고 헌법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헌법은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는데 그렇다면 그런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원도 국민주권 밑에 있는 거죠. 도구일 뿐이죠. 근데 그 도구를 자신들이 사유화해서 대선에 개입한다거나 특정 정치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야 이거는 진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딜레마가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나 박영재를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본다고 하면 기각될 확률이 또 너무 높잖아요. 근데 아마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위원 유흥주점 출입 사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있죠. 사실은 저 일이 있기 전에 직위원이 윤석열을 취소해줬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처음 나온 거고 그걸로 이제 시작이 돼서 결국엔 저렇게 이어졌는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직위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고소고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수사를 해보고 여기서 단서들이 잡히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연루가 돼 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법 처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 윤석열 12.3 내란과 관련해서 이 친이 쿠데타의 이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거 그냥 뭐 정쟁 정도고 무슨 비상계엄 했지만 죽거나 다친 사람도 없고 그 문부시고 들어간 거 돈으로 변상해주면 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 일이지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란 운운하는 게 맞냐라는 식의 논리를 설파하고 이진관 부장이나 그 전에 있었던 그 재판이 아니었다면 이게 사법부에 의해서 이 윤석열의 내란이 오히려 그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출발점에 사실은 파기환송심 사건의 결정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저거는요. 파기환송이 돼도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내려보냈잖아요. 네. 근데 고법에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는. 그거는 판사가 만약에 그치. 내가 볼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거 내가 볼 때는 이거 무죄인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강제로 유죄로 내리라고 하지? 네. 라고 하면은 저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사법부라고 해서 다 또라이들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네. 정상인들도 있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분들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일은 그쵸.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판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박영재 판결에 대해서는 이 독재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판결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네. 파기환송심 사건.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법원행정처장을 앉혀서 무슨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속뜻은 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 차원에서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얘기를 물어보니까 청문회 이 사퇴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청문회 칼을 빼든 건데 이후에 국회 법사위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또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감사원이 류일임 전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우리 봉지욱 기자 끊임없이 취재해오고 있는데 사주 정황은 있지만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놨습니다. 감사원 결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사건 계속 취재해왔던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제 2023년 9월 1일부터 이른바 그 커피 보도 뉴스타파의 커피 보도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려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그때 저도 이제 수사를 받았고 그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게 2023년 9월 1일에 신학림 전 정보언론노조위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고 사흘 뒤인 9월 4일에 국회에서 장제원 지금 이제 돌아가신 장제원 의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뉴스타파 같은 곳은 폐간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이동관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9월 4일 오후 한 4시경입니다. 이런 것은 뭐 그래서 저희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끝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방통위 말고 방심위가 곧 움직일 거다라고 답변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답변 1시간 뒤에 이 소위 말하는 유일임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똑같은 내용의 오탈자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내용의 복분 민원을 신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건 기획된 거잖아요. 네. 누가 봐도 기획된 것이고 이거를 저희가 이제 내부에서 막 문제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제보 받아서 2023년 12월 25일에 저희가 이제 최초 보도를 해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걱정한 건 뭐였냐면 계속 이것 때문에 제가 국회 청문회도 막 나가고 예, 국감에도 나가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도 뻔한 증거가 있었는데 경찰이 이 수사를 뭉개입니다. 뭉개요. 왜 어떻게 뭉개냐면 양천경찰서가 유일임 위원장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그 예를 들면 공익제보자들이 있잖아요. 방심위 내부 직원들. 그 공익제보자들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를 합니다. 이 말이 되나요? 같은 사건이면 병합을 해서 같이 하든지 그러니까. 경찰이 그거를 지휘를 안 하고 윤석열 정권 때잖아요. 야, 그 제보한 놈 누구야? 내부자 색출해가지고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나서고 지금 최근에 그 이준석 그 의원이 자기 그 당의 뭐 개혁신당 그 이기인 최고위원인가요? 네. 이기인 최고위원에 대해서 뭐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수사를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한다 뭐 그러잖아요. 네. 같은 논리예요, 그게. 그러니까 같은 논리인데 저는 반부패 수사대가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도 반부패 수사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게 공익 제보자들 사건은 일선서에서 할 게 아니고 두 개를 병합을 했어야죠. 예. 병합을 해서 했으면 됐는데 공익 제보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어요. 유일임은 압수수색을 안 받았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1년 정도 지나고 예를 들면 2014년 9월 4일부터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면 적어도 한 8월경부터 기획 공모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이듬해인 2014년에 제가 이제 국감 나가면서 이거 빨리 통신 기록 확보해야 된다. 유일임이 누구랑 통화했는지 통신 영장 발부 안 받았을 텐데 통신 영장 확보해야 된다고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감사원이 작년 6월부터 이거 한 건데 정권 바뀌고 나서 뒤늦게 해봐야 증거가 없으니까 야 정황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확신은 못하겠어 이런 황당한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한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 기록 확보조차도 증거조차도 확보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원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감사원 탓할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데 이제 제가 보니까 하나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한 게 다양한 단톡방이 있었구나. 이 지금 청부민원 사건을 기획공모 실행하는 과정에서 유일인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인물들이 합심을 해서 공모를 했구나라는 게 단톡방에 있었던 사실이 감사 결과에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유일임의 부탁을 받고 예를 들면 유일임의 동생, 아들, 뭐 처남도 있고 동서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야 대부분 이 사람들이 또 저를 고소했거든요. 제가 보도한 걸 가지고. 아 진짜? 제가 보도한 걸 가지고 저를 고소했는데 이 사건은 경찰이 봤을 때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서면 조사만 받고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렇다면 제가 무고로 고소를 할 걸 그랬네. 그러네. 제가 고소고발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무고로 고소를 하려도 제가 또 변호사를 사야 되잖아요. 그래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서 일일이 못합니다만 사실 이건 무고거든요. 저희 보도에 대해 저희 공익 보도를 한 거고. 아니 뉴스타파 차원에서 무고로 좀 걸지. 그러니까 너무 아시잖아요. 많아. 그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 말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 근데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무고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공익변론 이런 걸 좀 누가 해주면. 그러니까 일단은 이 사건은 되게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좀 묻혀져 있었고. 지금 막 뒤늦게 지금 유일임에 대해서 압수수색했거든요. 지금 하면 뭐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통신 기록은 각 통신사 서버에 1년치밖에 보관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이게 대부분 SNS,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공모가 됐을 텐데 다 삭제했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방심위 노조에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빠르게 통신 기록을 확보해야 된다. 누구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고 실제로 어떤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류일인 방심위원장의 휴대폰을 빠르게 압수해야 된다,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뭐 지금 뭐 어떻게 했겠어요? 다 지우고 뭐 휴대폰 다 바꾸고 다 했겠죠. 네, 이분이 이제 YTN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되게 골 때리는 분인 게 저희가 보도가 왜 늦어졌는지 아세요? 몰라요. 보도가 늦어진 이유가 반론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반론을 받으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저희 집 앞에도 있고. 그 목동 방송회관이 이제 방심이 있으니까 몇 번 간지 아세요? 유일임한테 반론 받으려고 한 5번을 갔어요.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봉지욱 기자가 5번. 우리 아니 저만 간 게 아니라 후배들이 같이, 아니 다 같이 기자들이 1층에서 맨날 내리던 사람이 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내리다가 지하 1층 그 다음 날은 지하 2층. 피한 거네. 회관이 크니까 정문으로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쪽문으로 들어오고 갑자기 조퇴하고 휴가 내고 없어지고 골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 중식당에서 예정에도 없던 직원들과 강남 어디 중식당인가 밥 먹는 장소를 제보를 또 받은 거예요. 거기를 덮쳤죠. 우리 박종화 PD가 덮쳐가지고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아주 그냥 안색이 그냥 돌변해서 말도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을 이 자리에 꽂은 게 누군가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문화계나 방송계 쪽 김건희가 다 꽂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이 YTN 출신인데 YTN 출신의 그 이기정 비서관이라고 있잖아요. 이기정. 이기정 비서관이 누구냐면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했을 때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실에서 도어 스태핑하는 윤석열한테 말하다가 싸우잖아요. 거의 비서관과. 그게 이기정이잖아요. 맞아요. 이기정 비서관이 원래부터 그 부인도 그렇고 김건희랑 아는 사이입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원래 아는 사이. 부인이 그쪽에 있잖아요. 미수전 씨. 소위 얘기하는 그 뭐라 돼 여사 라인이죠. 여사 라인. 김건희 라인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이 이기정 홍보비서관이었나 무슨 비서관이었는데 비서관 저건 모르겠네. 하여튼 홍보기획 비서관 이 핵심이었는데 어찌 됐든 유일임이 되게 웃긴 게 김건희가 비공식 행사인가 뭐 한번 했어요. 그 무슨 소령 돌아가신 전투기 돌아가신 소령의 추모제를 기획할 때 유일임이 가요. 거기서 김건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김건희 라인으로 해서 연결이 어떻게든 그 접점을 찾아가지고 방심위원장이 돼서 정권이 시키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충성 맹세를 한 거잖아요. 한 건데 결국에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건으로 치부가 되면서 끝났는데 이거는 언론계에서는 정말 심각한 역대급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방송 그러니까 공영성을 담보해야 되는 방송의 심의를
네? 심의를 담당하는 최고의 그 결정권자인 사람이 자기의 지인들을 통해서 특정 언론을 뭐라고 되는 손봐줄 혹은 또 이제 이 특정 언론을 완전히 죽이려고 이런 행각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류일임 개인의 문제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 특정 언론 죽이기를 직접적으로 자신들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이거나 이론을 제기하는 매체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장본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거죠. 심의를 강행해서 MBC, 뭐 JTBC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과징금 때린 거 전부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죄가 아니라 저 가처 기각이 나왔죠. 예. 가처분 신청했잖아요. 그게 못하게. 그러니까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취소 처분이 나온 거예요. 네. 모든 방송사에. 그리고 뉴스타파가 당시 보도했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커피 한 잔 타주고 조우영이 봐줬다. 이게 저희가 재판을 해보니까 사실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몰랐던 증거가 나오는 게 2011년 저축은행 수사를 담당했던 주인검사 윤석열의 도장이 찍힌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가 발견됐어요. 출국금지를 했어요. 윤석열이 조우영이를. 네. 근데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사건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을 출국금지 시킵니까? 그리고 당시에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을 조우영이가 변호사로 썼잖아요. 네. 얼마를 줘? 1억 5천을 준 게 나왔습니다. 문건이. 조우영이. 예. 네. 나는 수임료로. 사건 당사 성공보수도 있더라고요. 성공보수도. 성공보수 1억인가 있고 조우영이는 지금 나는 사건 당사자도 아니고 그냥 단순 참고인이었습니다라고 하는데 박영수 전 대검중수부장 나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당연히 억대잖아요. 네. 그 돈을 또 그 저축은행 돈으로 회사 돈으로 저축은행 그 대출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로 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닌 대장동 브로커 조우영이가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자예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 발견했어요. 네. 2021년 1차 수사 때 이미 발견이 됐어요. 지금 조우영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장동 업자들은 정영학, 남욱 뭐 이 정도만 지금 생각이 나시죠? 천화동인 6호는 282억의 배당을 받았는데 조우영이 실질 소유자로 지금 검찰 수사 결과 나왔어요. 조우영을 기소를 하지 않고 모가지를 잡고 저희 재판의 증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언론사와 기자들이 허위 보도를 통해서 윤석열을 떨어뜨리려고 했다라는 게 이제 검찰의 저 수사한 그 공소 취지인데 공소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언이 뭐냐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똑같습니다. 물증이 없다 보니까 3인성호 세 사람 정도의 진술을 맞춰가지고 진술 조작을 한 건데 조우영과 남욱의 모가지를 쥐고 언론인 수사를 할 때 증인으로 활용을 했어요. 예. 주요 그 참고인으로 활용을 하고 조우영 같은 경우는 지금 모가지가 잡혀 있잖아요. 기소가 안 돼서 네. 기소가 안 돼 있으면 조우영이 그럼 진실을 얘기할 수 있나요? 법정에 나와서. 근데 어렵죠. 제 재판에 나와서 조우영이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네. 검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한 40~50%를 뒤집었어요. 그래도 그 이 와중에도. 왜냐하면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또 위증 그렇죠. 처벌받고 요즘 위증은 실형 나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뭐 검찰에서 확실하게 얘기했던 것들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로 말을 많이 바꿨거든요. 검찰이 조우영조차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검찰이 우리나라 특수부 검찰인 데가 그런 조직이에요. 실질적으로 뭐 이번에 보안수사권을 검사한테 줘야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있는 경찰청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한 사람 별로 거의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검찰청에서 검사가 현직 검사가 뛰어내려서 숨을 거둔 사건도 있었어요. 조사받다가 그때 그 검사는 국정원에 파견 나갔었던 2011년에 그 국정원 댓글 사건 있잖아요. 2012년에 있었던 그때 파견 나갔었던 그 검사가 자신의 동료들한테 그 검사가 원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 집에 갔을 정도로 친했는데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한테 수사를 받다가 검찰청에서 아니면 검찰청 앞에 건물들 있잖아요. 앞에 그 로펌들 많은데 그냥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끔 이제 우리가 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 사건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류일임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냥 우리 언론에서 뭐 감사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팩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파생될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제가 조금 놀란 것은 방심이 공익제보자 있잖아요. 이 사건 제일 처음에 제보했던 이분도 무슨 지금 그 처벌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고발돼 있어요. 저도 고발돼 있어요. 보도한 저도. 예. 그 민원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예. 보도했다. 보도했다라는 예. 건데 예. 저는 사실 걱정은 크게 없는 게 그래도 우리 형법에는 네.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도를 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예를 들면 개인정보 침해 위반은 맞다 하더라도 보도의 목적에 공익성이 있으면 그냥 무죄가 나올 텐데 이 제보자들은 그걸로 엮어갖고 괴롭힐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할 때도 경찰이 현직 경찰이 그 문건을 언론에 제보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이 무죄는 안 나왔습니다. 선고유예 나왔어요. 네. 선고유예 나오고 그분은 1계급 강등당했어요. 그러니까 공익 제보를 해봐야 강등당하고 조직 내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잘 나와야 선고유예 나온. 선고유예란 건 죄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정 기간 지나면 없는 걸로 해줄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도 이제 사실은 이게 이 공익 제보자지만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분들 공익 제보자 신청을 했거든요.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예. 국민권익위원회도 다 윤석열한테 충성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에 충성하느라 공익에 충성을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공공의 생각해 보면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네. 짓을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전두환 때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윤석열 이게 3년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군사 정권 비슷하게 결국에는 처음에 검찰권을 자기의 보위를 위해서 쓰다가 네. 안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왜 내란을 일으켰나를 생각해 보면 중간 과정에서 결정적인 포인트 몇 개가 보여요. 예를 들면 2023년 9월에 언론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입에 재갈을 물리잖아요. 그쵸. 대다수 언론이 쫄아가지고 예. 맞아요. 쫄아가지고 보도를 말을 못합니다. 윤석열이 막 미친 짓을 해도 그리고 막 너무 자연스럽게 우수수수 네. 이제 저희 같은 방송 패널들이 우수수 다 잘려 나가잖아요. 못 나오게 맞아, 다 정리가 됐죠. 갑자기 뭐 KBS 더 라이브 뭐 출근하는 체육 도로 집에 가게 해. 네. 주진우 라이브 이런 거 방송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 KBS 라디오 프로그램 이런 거 줄줄이 네. 다 문을 닫아버리고 YTN 같은데 나오지 말라. 뭐 종편 이런 거 뭐 너무 당연하고 뭐 그리고 이런 이제, 게 조치들이 쫙 있었죠. 예. 저희가 이제 압수수색 영화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리뷰를 해보면 9월에 이제 압수수색 받고 한 10일 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예. 구속영장 청구서가 한 250페이지 됐던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큰 적은 못 봤는데 영장 청구를 하는데 모든 짬뽕에 짬뽕을 다 해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짬뽕 영장.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되면서 윤석열이 생각을 달리한 것 같아요. 검찰로는 안 된다. 안 되겠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 2번 못하고 어떤 미친 검사도 그건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더 이상 이재명 예를 들면 뻔히 이재명이 당선될 게 보이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거할 방법은 물리적인 군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건 판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네, 확신을 하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덕도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가덕도 테러 사건이 실패하면서 군인을 동원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네. 가덕도 피습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게 김진성이라는 사람의 개인 미친 사람의 그냥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배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그 연결이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진성의 배우는 용산이 예. 아닌가 예. 의심하는 거죠. 타고 올라가면 김진성은 용산을 직접 모르겠지만 예. 김진성의 배우의 배우 이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지만 결국에 그 끝단은 용산이 연결돼 있지 않았을까. 예. 그렇지 않고서야 경찰이 그렇게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사건을 제대로 된 브리핑도 없이 대충 끝냈거든요. 그쵸. 언론도 크게 관심도 없고 예. 그냥 날라갔고 국정원이 테러로 규정해서 하려는 것도 다 막고 이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프레임 네. 언론의 프레임 자체를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지 헬기 뭐 이용 그거는 완전히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전통이 진짜 언론 플레이는 못 이겨요 민주당이. 언론 플레이는 왜 못 이기냐면 김건희, 윤석열, 명태균의 카카오톡만 봐도 예. 언론 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언론 플레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게. 어떻게 해서 예. 뭐 빠르게 무슨 뭐 이런 법을 하나 개정안을 내 가지고 이걸 덮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이 아무래도 못 이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재래식 레거시 언론들이 네. 보수 정권 그리고 보수적인 정당과 유착이 오랫동안 돼 있었잖아요. 네. 집권을 오랫동안 그러니까. 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프 더 레코드 통해서 가덕도 테러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예. 예? 실제 일종의 이제 벤츠남, 그러니까 그 김진성을 태워서 거기까지 현장까지 간 벤츠남 이 사람 누구냐. 네. 굉장히 관심이 많이 모아졌었는데
파악했다면서요? 네. 누구예요? 이게 참 제가 이제 새로운 취재는 잘 안 하거든요. 새로운 취재 왜냐면 제가 어디다 기사 쓸 데도 없고 안 하는데 이거는 기사 여기서 쓰세요. 제 느낌에 이제는 제 느낌이 뭐냐면 이건 진짜 이상하다고 직관적으로 딱 감이 왔어요. 이상하다라고 해서 조금 알아보고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알아보는데 일이 되려고 하면 네. 가만히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여기에 관심 있다는 걸 보신 거죠. 이런 데 와서 얘기하는 거를. 가덕도 테러 사건 관련해서는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네. 010-9846-8852. 다시 한번. 네. 010-9846-8852. 제 네. 제보 전화 네. 많이 공개는 돼 있는데 가덕도 테러 사건. 예. 제보 이거,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전에 보니까 뉴탐사 강진구 기자 현장 가서 막 택시 기사 태우던 택시 기사 했는데 거기서 끝났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김진성이가 이제 범행 하루 전에 먼저 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행 이제 현장을 먼저 이제 도착. 범행을 저지르려면 현장도 먼저 둘러보고 했어야 되니까 그랬겠는데 되게 이상한 일이 보면 범행 현장과 동떨어진 곳에 먼저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차량을 탑승하고 그 사람이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이거 소위 말하는 벤츠남 사건 그 벤츠에서 내리는 장면이 네. 영상에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됐었죠. 돼 있는데 네. 벤츠남이 그럼 택시도 아니고 왜 태워다 줬을까라는 궁금증이 그쵸. 생기잖아요. 근데 벤츠남의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같은 차량 벤츠에 운전자 있고 운전자 뒷좌석에 동승자 그러니까 또 다른 공범이 예. 있고 김진성 예. 세 명이 탑승을 했다는 사실을 예. 확인을 했고 예. 벤츠남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 출연해서 얘기한 게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이다. 가덕도 수협의 조합원 직원이 아니고 조합원이고 했는데 이분이 어촌 계장이었어요. 아, 어촌 계장. 거기가 가덕도가 지금도 그 있거든요. 예, 배도 예. 있고 막 이렇게 예. 고기잡이를 하는데 예. 어촌의 계장이었고 연세가 73세. 73세. 예, 73세고 예. 세계로 교회 교인. 세계로 교회. 이게- 소년보. 예. 예. 소년보 아시죠? 최근에 예, 예, 예. 나왔던 저기 그- 정광훈 소년보 그렇죠. 투탑 양계. 극우 투탑. 예. 그리고 소년보는 그 설교할 때 대통령도 얘기를 하시던데 이재명 죽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죽어 없어져야 된다고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소년보잖아요. 예. 그죠? 예. 저는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소년보가 이 정광훈보다 더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없애야 어떻게 된다고. 교회 목사가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예.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근데 보세요. 그 말을 한 사람의 교인이 예. 교인이 김진성이랑 알 것 같지도 않은데 예. 김진성은 충남 아산에 살잖아요. 그렇죠. 배방면인가 예. 뭐 거기 사는데 예. 부산 어떻게- 가덕도는 예. 가보셨어요? 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거기 가볼 일이 없어요. 예,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관광지도 아니고. 예. 근데 그 사람이 가덕도에 가서 항구 근처를 배회하던 중 그거를 본 그 벤츠남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디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김진성이를 네, 불쌍해서 개인의 벤츠 차량에 태워서 거길 데려다 줬다. 말도 안 라고 되는. 했는데 이제 이 벤츠남을 정확히 잘 아시는 분들이 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제보를 예, 받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한쪽만 받아서 뭐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양쪽 이 양쪽 그룹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벤츠남 일명 인수 아저씨. 인수? 장인수는 아니고요. 성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근데 인수 아저씨. 인수 예. 할아버지죠. 이제 예. 일은 70대니까. 예.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었고 당시 사건 때 어촌 계장이었고 평소에 그 벤츠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도 않는데요. 자기 비서처럼 데리고 다니는 어린 친구가 있어요. 40대. 어린 친구가 비서처럼. 그러면 예. 그 동승했던 사람이 그 어촌 계장이고 아니요. 인수 아저씨. 인수 아저씨고. 인수 아저씨가 어촌 계장이고 예. 평소에는 주로 운전을 예. 자신의 비서처럼 부리는 40대가 하고 다녔다. 이분의 별명 빡빡이. 빡빡이. 예, 이게 머리가 없으신 거예요. 아, 빡빡이가 하는데 예. 빡빡이를 그날은 뒷좌석에 태우고 본인이 직접 운전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빡빡이는 어떻게 보면 휘말린 거죠. 이 지금 사건에 상황까지만 휘말린 봤을 거다. 때. 예. 근데 이 빡빡이의 신원도 파악이 됐어요. 누구예요? 뭐 실명하고 배모 씨. 배모 예. 씨. 이 배모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명. 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곧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 알겠습니다. 계신지 알았기 때문에 곧 만나러 갈 겁니다. 제가. 빡빡이를 만나러 간다.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여는 게 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을 맞춰서 배회하던 김진성을 선의로 태워다 줬다. 네. 여기는 숙소가 없으니까 저쪽에 숙소까지 태워다 줬다는데 이 인수 아저씨의 평소 품행을 봤을 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게 주변인들의. 왜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 그런 무슨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 아니고 인정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좀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사짜 기질이 좀 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주위에 이제 평판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우연히 그 항구 앞에서 아니 그거는 말이 누가 보더라도 말 맞추기 한 게 그냥 느껴져요. 근데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해서 기소를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공범 없이 단독 범행으로 김진성 된 거잖아요. 저는 이거 100% 뭐 있다고 봅니다. 100% 있다. 배우가 있고 냄새가 난다. 그 배우는 계속해서 연결이 돼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봉지욱 기자 굉장히 중요한 팩트를 확인한 거예요. 세계로 교회, 소년보, 그렇죠? 교인. 그냥 단순한 뭐 원어브댐 교인일 수도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일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상당한 범죄와 관련된 모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도 하게 되네요. 일단은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인수 아저씨가 그때는 협조했을지 몰라도 본인이 지금 타깃이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암발병이 돼가지고 다발성암이 돼서 입원을 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지금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병세가 악화되거나 돌아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근데 만약에 암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김진성이를 시켜서 야당 대표를 죽이라고 했을 정도의 배우가 있다면 인수 아저씨에 대해서 해코지를 안 할까요? 하겠죠. 전 그 걱정이 되는 거죠. 쟤만 제거하면 끝난다. 연결고리 끊어버릴 보호해야 수 있으니까. 되네. 이 중요한 제보자가 될 수 있겠어요. 이 인수 아저씨가.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본인이 어떤 위험에 처한지 아마 모를 텐데 제가 이제 만나게 되면 얘기를 좀 해드려요. 지금 당신 되게 위험하다.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왜 태워다 줬고 어떻게 알고 태워다 줬냐 김진성이라는 사람을 그렇죠? 이것도 지금 사실은 수사 당국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 기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찰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야 그냥 대충 해서 단독범으로 넘겨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했다고 보고 사실은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검찰이 지금 있잖아요 수사권 직접 수사할 수 있잖아요 보안 수사할 수 있잖아요. 아직은 할 수 있죠. 검찰이 그렇게 보안 수사권을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고 한다면 그렇게 수사하면 됩니까? 경찰이 엉성하게 수사하면 자기들이 직접 할 수 있다면서요. 경찰이 수사한 대로 넘겼잖아요. 공범이 된 거죠. 어쨌든 국가 1호 테러 사건으로 경찰이 이 사건을 지정을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고 그리고 말씀드리면 어제 지금 이 테러 TF 경찰의 국가 테러 TF 국정원과 TF 있잖아요. 70명 가까이 수사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어제 이 빡빡이 조사했습니다. 빡빡이 조사했어요? 빡빡이 조사. 이 TF 팀에 왔었어요, 빡빡이. 빡빡이와 인수 아저씨를 지금 재조사에 들어갔다. 근데 너무도 친절하게도 가덕도에 내려가서 조사를 했잖아요. 너무 친절해. 친절한 테러 TF. 방문 조사를 했구나. 그럼 상당한 내용을 좀 받아왔답니까? 네,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빡빡이나 인수 아저씨가 입을 안 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입 열면 뭐 협박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하는데 수사를 정말 깊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그거 감추려고 해도. 그렇죠. 다른 거 다 떠나서. 유력한 대선 후보 야당 대표에게 그 무슨 커터칼이니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었고 이 담당 검사가 또 김상민 당시에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이 관계성에 대해서도 또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사건은 그냥 이런 방식으로 암장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저는 이상한데요. 자승 스님. 자승 사건도 이상합니다. 자승 사건에 몇 명 대테러 국정원 대테러원이 30명인가 뭐 40명을 왔어요. 보냈다고 그거는 홍자원 차장이 나와서 얘기를 거죠. 했으니까 홍자원 차장 그걸 아는 것 같아요 내막을 그거 이상하고 이게 이상해요. 가덕도 이재명 대통령 테러 사건 이 두 가지는 정말 이상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되고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국정원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자승 사건도 요 사건 현장에 최초에 달려갔던 당시에 그게
안양 경찰서인가? 네. 여기도 너무 이상하다. 안산 경찰서인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도 뭔가 냄새가 난다. 예를 들면 이 사회 사건에 열심히 하는 우리 기거하는 저를 공주국 불태우면서 같은. 이 저를 두 왼팔 오른팔 이제 측근들에게 뭐 돈을 얼마를 내 가지고 이걸 뭐 다시 지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감식을 할 때 그러니까 증거물을 없애러 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 이제 과거사 진실화해위원회 우리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다시 헤집어 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얘기가 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김영선이 좀 해줘라. 창원지검 그 유명한 사건 오늘 그 선고가 나옵니다. 어떻게 예측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이건 앞서 기소한 겁니다. 이거 특검 되기 전에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해서 기소한 거기 때문에 징역 5년을 각각 구형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명태균 징역 2년 6월. 명태균 징역 2년 6월. 김영선 징역 3년 6월. 왜 이렇게 봐요? 일단 김영선은 전직 공직자니까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것 같고요.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일각에서는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1심 판결에서 명태균의 공짜 여론조사 수수와 김영선 공천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거 무죄를 정상적인 공천이었다고 무죄를 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창원지방 법원에 김인택 부장판사가 이걸 하는데 김인택 부장판사는 또 재밌는 게 뉴스타파에 걸려가지고 면세점 그 판사구나. 락스마라 명품 패딩 코트를 락스마라 코트를 95% 할인된 가격에 직원도 그렇게 못 사거든요. 맞아요. 그냥 준 거죠 그거는. 그냥 5%만 뭐 돈을 내고 뭐 700만 원짜리였다는데 한 35만 원 낸 거네요. 35만 원 내고 주섰네. 700만 원짜리를 뭐 샀고 같이 뭐 중국 뭐 이런 등지로 골프 여행 같은 거를 접대받았을 의혹까지 나왔는데 면세점에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 관세청의 수사를 안 받고 그냥 이분은 끝났어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사건이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법원의 실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이 대낮에 술 처먹고 노래방 가서 난동 피우다가 한 애기 보러 다니고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세점에서 사실상 이거는 뇌물을 받은 거잖아요. 뇌물이란 게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없어도 지규현은 또 금액 자체가 700만 원이면 적어도 청탁금지법 위반 그냥 자동으로 위반인데 멀쩡하게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규현 그러니까 유흥주점에서 찍은 사진까지 나오고 증언 나오고 영수증 나오고 다 나왔는데 판사 그냥 그 재판 하고 있고 내란 재판 하고 있고 일반 회사에서 봐요. 바로 대기발령 다 잘렸어요. 일반 회사면 일반 기업에서 이거 언론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중징계 받고 감옥 가죠. 근데 자기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뻔뻔하게 있는 겁니다. 그 이 김인택 판사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제 본인은 아마 이분 저 수사는 받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뉴스아빠 보도 수사는 받고 있으니까 그건 별개로 우인성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명백한 증거를 본인이 1차, 2차 해석을 하거나 가공을 해가지고 무죄의 증거로 쓰거든요. 유죄의 증거를 무죄로 써요. 이분은 능력은 되게 탁월한 분인데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어요. 판결문에. 그 회의록을 읽어보면 윤상영 공관위원장이 김영선을 단수공천 전략하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가 다 나와요. 그게 2022년 5월 10일 공관위 마지막 회의였어요. 그날 발표가 되거든요. 한기호 사무총장은 안 된다 그래요. 한기호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론조사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서 이준석이 확인 전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앞뒤 선우가 있습니다. 그쵸. 여론조사를 한 번 더 돌려보자. 근데 그 앞에 여론조사는 명태균이 조작한 거잖아요. 명태균이 조작된 여론조사를 윤상현이한테 넘기고 했을 때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날 공관위 5월 10일에 회의가 마지막 한 번 더 열린 것도 그 전날 5월 9일 새벽에 자정 한 12시 20분쯤에 이준석이 그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뒤 맥락을 맞춰보면 이준석이 명태균한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이 경선하라는 것 같던데요. 야 김영선 단수공천 아니던데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한 8시간 뒤에 이 명태균이 윤석열과 통화를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러면 뭐 말이 많네 뭐 하고 김건희가 또 1시간 그날 5월 9일 오전 10시쯤 당선이 해주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 믿고 있으라고 하죠. 내일 뵙겠습니다. 5월 10일은 윤석열 취임식 날이었어요. 그날 김영선 그러니까 그 보궐선거
단수공천 명단자가 발표가 되는데 발표가 그날 바로 결정해서 그날 발표를 해버린 거죠. 예.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11일 날 해도 되고 12일 날 해도 되는데. 그럼요. 당일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얼마나 급박하게 했는지 계속 이제 일각에서는 김영선 안 된다. 김영선이 저 지역과 무슨 관계? 김영선은 원래 고양시에서 했었던 사람. 고양시에서 국회의원 하던 심지어 사람이. 거기 창원이 고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해 아무 관계가 아무 없다니까요.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가서 김영선이 고향에 무슨 기여를 합니까? 그래놓고 김종양이를 김종양 지금 현직 그렇죠.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김종양 의원이에요. 근데 김종양을 빼려고 김종양 의원은 왜 가만히 있지? 엄청 억울해야 되는데. 네, 국민의힘 이해 안 되는 정치인 좀 많아요. 근데 네. 그래서요. 명태균 이준석의 카카오톡 내용과 공간이 회의록을 보니까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중간에 윤석열 김건희 통화 네, 예. 녹음 파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야 카톡 통화 녹음 파일 공간이 속기록 회의록 딱 떨어지네. 3이 일체예요. 예. 완벽히 유죄예요. 예. 근데 그거를 근데 이거를 무죄의 증거고 공정하게 마지막에 투표라는 게 다 정해놓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잡아가면서 하는 거지. 거기 민간 공천관리위원들이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이 한국 정치 현실 정치 전혀 모르고 한 판결이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런 식으로 무죄를 내려놨기 때문에 같은 증거를 우인성 판사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김인택 부장판사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뭐 5대 5겠지만 제가 볼 때 좀 낮아 보인다. 본인의 이제 뭐 범죄 혐의와 별개로 자기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판결하죠? 조의대는 조의대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직위원 판사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직위원 판사가 재판은 수학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그 사형 또는 무기징역 그 이외의 수단은 없는데 다른 결정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면 조의대는 조의대고 우인성은 우인성이고 또 직위원은 직위원이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김인택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네요. 이런 스타일이라면 우리가 추정해 보건데 12.3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네, 이게 정쟁 여러 가지 뭐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야. 이거는 사실상 그 판결이 네. 명태균 씨가 왜 가만히인지 모르겠는데 명태균을 그냥 망상가로 그러니까. 폄하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명태균이 자기 제일 못 참는 건데 미래항공 명태균 영수 씨가. 자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래항공 영수 명태균 거라고 그러니까 적시했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무상 여론조사를 무죄로 만들어 2억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선의로 영업용으로 그 홍보하려고 한 거고 뭐 3번밖에 안 줬다. 다른 사람들 주면서 덤으로 그들도 그냥 받아서 본 아니, 것일 근데 뿐이다. 이제 이런 그것도 생각을 우인성의 해보세요. 판결인데. 명태균이 미래항공소의 영업활동, 홍보활동,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걸 했다는 건데 명태균이 남의 돈을 받아가지고 수억 원을 윤석열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명태균한테 무슨 이익이 있어요? 자기 돈을 썼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너무도 이 상식적인 것들 오히려 유죄 증거들을 무죄의 증거로 쓰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말도 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말로 들어보면 그럴 듯하거든요. 막 사자성어, 뭐 거미불로, 그러니까. 화이불친가, 뭐 이런 얘기 써가면서 뭐 꾸짖는 듯하게 그렇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앞으로 사자성어 쓰는 판사들은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죠. 양분 할머니 얘기했어요. 그냥 한자 서당이나 열어라. 국민들이 보고 있는 생중계인데 네. 우리 방송도 그렇잖아요. 지상파, 종편 뭐 마찬가지입니다. 공중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뉴스, 리포트,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게 실제로 저희가 데스크를 할 때도 맞아요. 어려운 거 다 쉽게 바꾸는데 법원만 유독 지금 그러고 있는데 더구나 그렇게 하더라도 판결문에 없는 내용을 읽지 않습니까? 네. 판결문에 없는 내용은 더 쉽게 그러니까요. 해설을 해줘야죠. 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고가 나올지. 근데 굉장히 오래 한 재판이에요. 이 재판도. 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한 재판이고 또 창원지검장 정유미는 또 피의자로 입건이 되어 있어요. 네. 이 사건 관련해서. 왜냐하면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정보 보고를 했잖아요. 네, 네. 이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윤석열, 김건희의 내란과 모든 것이 다 엮여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대에 확실히 다 정리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또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귀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위례 사건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위례 아파트 한 2천 가구를 2013년에 이제 이 대장동 업자들을 내정해서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근데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생기고 첫 사업이었어요. 네. 일종의 연습 차원에서 본인의 그 뭐랄까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아마 위례가 하려다가 엎어졌을 거예요. 엎어진 걸 다시 살려서 대장동 업자들이 하자는 것도 아니었어요. 대장동 업자들은 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유동규가 해야 된다고 한 겁니다. 네. 그래놓고 개발 정보 다 주고 사업자 선정되게 해줬어요. 네. 그 2013년 일이에요. 2013년의 일인데 이게 원래는 옛날 일이고 공소시효도 끝났기 때문에 1차 수사팀 대장동 1차 수사팀 문재인 정권 때는 이걸 안 하다가 2차 수사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걸 손댑니다.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남욱 이미 구속돼 있는 남욱을 구치소에 있는 걸 체포해가지고 검찰청사 데리고 와서 자기 애들 사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요. 너의 장기 뭐 배를 갈라버리겠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협박을 하면서 한 게 위례 사건인데 위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코미디가 있냐면 돈을 벌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위례 아파트 사건이 손해는 안 났어요. 근데 이 업자들이 처음에 예상하기에는 1,000억 수익을 예상했습니다. 1,000억 수익을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 42억. 이고 한 200억 가까이는 호방건설이 가져갔는데 호방건설은 시공사인데 네. 시행사로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시행 지분이 있었고 훨씬 많은 이익을 호방건설이 가져가니까 이 대장동 업자들이 야 건설사랑 하면 이렇게 착살이 나는구나.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사는. 그러니까 경험을 한 거죠. 경험을 했고 42억 정도 번 거예요. 대장동 사건은 이 업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벌었잖아요.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많이 벌었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게 벌거나 손해가 났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랑 50대 50으로 민간업자 민관 합동개발이 됐을 때 손해가 나잖아요. 그럼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민관 합동개발이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가 문제인데 네. 대장동 같은 경우는 안 됐을 때는 그냥 니네가 손해를 다 떠안아. 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크게 네. 문제가 없었던 건데 지금 그걸 문제 삼은 거잖아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은 그러니까 위례 사건도 마찬가지로 했지만 거의 수익이 안 난 거예요. 수익이 안 났는데 이걸 가지고 제2의 쌍둥이 뭐 대장동 사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2022년 9월부터 해요. 예. 이걸 기소를 했는데 예. 당시에도 이게 공소시효 문제가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소시효 플러스 공소시효는 뭐 할 것도 없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부패방지법이 뭐냐면 유동규 네가 개발 정보, 사업자 정보, 공모 지침서 내용 미리 알려줘서 맞춤형을 해준 거 아니야. 그럼 맞아요.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됐죠. 네. 사업자가 됐는데 검찰은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어떻게 했냐면 사업자가 된 거, 이 비밀 정보를 이용해서 얻은 이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업자가 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나중에 얘들이 한 42억 벌었어요. 이게 이익을 났으니까 이거는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원은 그거 아닌데 이건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례 아파트가 무죄 나왔고 항소 포기했어요. 이거랑 똑같이 대장동에 적용하면 대장동도 마찬가지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알겠습니다. 뭐 다소 복잡한 사건이긴 한데 우리 그 봉지욱 기자를 통해서 들으니까 그냥 쉽게 들린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취재 앞으로 계속 하시고 훌륭한 보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쉬려고 하지 말고. 저의 재판이 끝나야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3월부터 다시 재판이 재개가 되고 이번에 검사들이 다 인사가 나서 바뀐 모양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정성호 장관이 뭐 이재명의 검찰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인사의 면면을만을 봐도 예를 들면 지금 검사장들 항소 포기할 때 뭐 항의했던 검사장들 많이 좌천됐잖아요. 법무연수원이고 그만둔 사람도 있고. 수뇌부 윗대가리는 정리가 돼요. 근데 그 밑에 행동대장들이나 새끼들 있잖아요. 정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에서 강백신 네. 그리고 어미준 밑에서 일했던 한마디 없이 묵묵히 충성을 다하면서 일했던 이 특수부 검사들 거의 다 승진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3명 부부장 검사로 승진했어요. 심지어 김건희 특검까지 막 갔다가 특검에 파견됐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 30, 40대 검사들은 남아 있고 그 사람들이 다시 검사장급, 차장검사급이 되면 다시 부활하는 거다. 3족을 멸해도 부활을 할 애들인데 아메바처럼 잘라도 부활할 애들인데 그들의 그 DNA를 갖고 있는 그 30, 40대 검사들이 줄줄이 영전하고 있다. 제가 그 말씀만 드릴게요. 뭐가 다르죠? 예. 검찰은 검찰이다. 이재명 정부라고 해서 결코 다르지 않다. 마지막 발언이 굉장히 그 새끼들이 3년 정권 말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반드시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고 검찰청 폐지가 된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마지막에 정권을 흔들어서 다음 대선에 개입을 해서 바꾸려고 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유 마지막에 그냥 울림이 쨍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